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애니어그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방문하는 그 고객인 내담자가 있고, 그리고 상담을 해주는 그 상담 지도자가 있습니다. 상담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사람 관계를 잘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담자도 애니어그램에 유형이 있고, 또 방문한 내담자도 애니어그램에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또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또 때론 상담 그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니어그램의 동반 여정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와 상담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아 성장을 이뤄 나갈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시간 가슴령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동반 여정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제가 바로 관계와 상담 지도를 통한 자아 성장입니다. 수잔 주에르케르라는 분이 지으셨고 김성웅 님이 옮겨 주셨습니다. 출판사는 다른 우리입니다. 우선 그 가슴령 2번, 3번, 4번에 해당되죠. 이들이 이제 주로 삶이나 관계 속에서 실패감을 느낀 이후 이런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가슴령 2번, 3번, 4번들을 대할 때 주의사항 중에 첫 번째는 이 자기 현존에 대해서 내담자가 현재 그 자기 현존을 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상담자 입장에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령 입장에서는 상담자와의 관계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그런 표정과 반응들을 보고 거기에 또 반응하려고 하는 집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상담자와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도록 현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내담자가 현재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찰과 단순 보고를 구별짓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성찰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있는 그대로를 사실과 감정을 그대로 음, 표현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 보고는 그냥 예전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라고 정서적인 요소를 배제한 그런 보고를 구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반응이 정서 상태를 알게 해주는 아주 유일한 경로입니다. 가슴령 입장에서 어, 자기 그 몸의 반응을 통해서 정서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결국은 신체 반응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요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내담자들, 가슴령 내담자들은 불안해질수록 주의 집중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지금 이런 불안함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체험에 대한 진원지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가슴령 내담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상담자들이 잘 반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방법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가슴령 내담자들은 삶을 앞질러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상태를 느끼는 훈련이 이들에게 중요한데, 이들의 자아 성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여기를 느끼고 표현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체적 감각에 집중하면서 의식의 흐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가슴형 내담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참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그 몸의 상태,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호흡은 어떤지, 몸의 어떤 자세는 어떤지, 어떤 게 보이는지, 냄새가 나는지, 들리는지, 이렇게 신체 감각을 통해서 의식의 흐름을 현재로 가져오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느껴지는지, 상담자가 말하고 있는 이런 목소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 방의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런 식으로 신체 감각에 집중하게 해서 현재에 자꾸 지금 여기를 느끼고 표현하는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슴형 내담자분들의 그 죄의식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냐면요. 주로 행동 기능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섞여서 이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자, 내가 더 이상의 어떤 무언가를 해냈어야 하는데, 라든가 아니면 상황들이나 사람들, 어떤 요인들, 필요들, 이런 각각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이런 것들을 인식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누군가와의 관계가 섞이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과실 책임, 그리고 죄의식의 구성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피상적인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지? 이런 식으로 피상적인 단계에서 죄의식이 표현되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심각해지면 이제 수치심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어떤 행위, 뭐뭐를 한 것에 대해서 잘할 걸, 아니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런 행위 차원의 죄의식이 이제 존재 차원으로 확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존재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죄의식이 수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의미가 뭐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식으로 행위 차원에 있어서의 죄의식이 이제 존재 차원의 수치심으로 이렇게 심화가 되면 이런 것들이 내담자의 어떤 큰 문제가 형성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의 동반 여정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가슴형 내담자들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